먼저 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건 뭘까요? 설마 여기 공대인데. 네? 알면서도 지금 이야기 안 나오는 건가요? 이게 뭐죠? 예? 아, 정수기. 맞아요. 휴대용 정수기예요.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얘도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이름이 있잖아요. 얘도 이름이 있어요. 혹시 이름 아세요? 아, 아시는 분 제가 가점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뭔가. 자, 아시는 분 손. 네. 그래요. 이게 쑥스러워서 설마 손을 안 드셨을 거야. 그죠? 네. 네. 얘의 이름은 라이프 스트로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면 조금 전에 어떤 친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건 정수기예요. 어떤 정수기냐면 휴대용 정수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해마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망 비율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데 돈은 별로 없죠. 자,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낸 게 라이프 스트로였어요. 이 라이프 스트로를 가지고 다니면 99.9%의 수익성 여러 세균들을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냐면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사회에 나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계신 거 아닌 거 맞죠? 시험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하고 계신 거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는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기업 방식의 해결 방법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인 거죠. 제가 방금 라이프 스트로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정수시설을 설치할 만큼의 돈이 없어요, 아프리카에는. 그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게 제가 쇼핑몰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팔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이걸 소개했더니 이걸로 아리수를 정수시켜서 먹으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아리수가 나온다면서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요. 그런데 한 개에 3만 원 정도 해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 3만 원 내고 이거 사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빨리 끝내줘요. 네, 어렵겠죠. 네, 3만 원 큰 돈이잖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께. 자, 그래서 또다시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돈이,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갔는데 막상 이렇게 너무나 똑똑한 해결 방법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서 이걸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사나 봤더니 결국 선진국에서 간 여행자들이 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원래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시 고민에 빠졌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도 아실 건데요. 어떤 해결 방법이냐면 우리 탄소 배출권 아시죠? 자, 탄소 배출권도 어떤 문제에서 나왔느냐? 우리 인류가 자본주의 수레바퀴를 열심히 굴려서 풍요로워진 건 좋았는데 너무나 많은 오염이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탄소를 좀 줄여보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자, 탄소 배출을 요만큼 줄이면 요만큼 보상해 줄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라이프 스트로를 그 제도를 이용해서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요걸 이용하면요, 요만큼의 탄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탄소를 줄어들게 하니까 요만큼의 보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번의 해결 방법을 찾아낸 거죠. 사실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점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책으로 또 교수님께 강의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문제점 말고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건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창업가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혹시 포인터가 있나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아마 저에게 첫 시간이라는 이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아마 저의 독특한 이력 때문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저는 갈짓자 행보를 계속 걸어왔어요. 원래 이과생이었다가 우연히 대학교 4학년 때 법학을 만나서 또 법대에 다시 편입해서 들어갔고요. 법학을 공부해서 결국 이제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변호사 일이 다시 익숙해질 무렵에 또다시 창업 세계로 나왔습니다. 자, 도대체 안주할 줄을 모르죠. 네, 안주할 줄 모르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진짜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용기가 겁없는 용기가 많은 편이에요. 남들이 뭐라건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사실은 그런 용기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 주춤해져 있다면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겪어온 게 아니고요. 학교 밖을 나서서 부딪히게 된 사회생활 속에서 점점 제 자신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라는 이런 이제 수재들만 다니는 학교에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 남들이 말하는 자격증 이런 것들을 다 따면 사회생활이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이라는 건 남들이 정해준 척도나 기준이 아니라 결국 내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아마 다른 선배님들도 그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건 반의 반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들이 제가 앞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에 5년 후의 미래 저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어제도 행복했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아마 내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업가들은요, 아마 자기 일에 만족하는 창업가들의 스토리를 파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경험들이나 아니면 관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건강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던 친구는, 제 후배는 지금 먹거리와 관련된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저는 이렇게 뭔가 가르치고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 10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면 아직 0.1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지금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반의 반도 안 된다는 거. 그 공백을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까? 이게 제가 풀고 싶은 사회 문제인 거고요. 저희 회사가 보여주는 모습,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자국도 아직 안 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고요. 저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는 그다지 보고 듣고 느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온 것뿐입니다. 자, 제가 제 친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벌써 이제 저랑 같은 대학 동기니까 사회생활 한 17년 차, 남자인 친구들이니까 군대까지 이제 포함하면 사회생활 한 17년 차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한 친구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 친구는 대학교 때 진짜 친했고요. 그렇지만 친했지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소식을 못 전하고 지냈던 친구예요. 저는 너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무슨 부탁을 하든 들어줄 의향은 있긴 한데 그 문구를 보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인 건가? 아니면 이 친구가 문제인 건가? 이 친구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형은행에서 17년을 일했기 때문에 꽤 낮지 않은 직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오랜만에 소식을 전한 친구에게 카드 발급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게 너무 서글프고 안타깝더라고요. 한 친구의 이야기는 이제 그런, 지금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명함은 화려할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친구가 저에게 느껴지는 한 단면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또 한 친구도 역시 금융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우리 모바일 시대가 시작될 때쯤 어느 날 지인을 통해서 러브콜이 왔어요. 조그마한 벤처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가 같이 합류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었어요. 사실 그 친구는 그 시점이면 30대 후반이고 그래도 꽤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참 꼭지점에 있고 주목받을 때 그 친구에게는 어찌 보면 도박 같은 일이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네가 지금 받는 연봉 절대 줄 수 없어. 아마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다만 우리가 스톡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주면 나중에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네가 금전적인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무엇보다 금전적인 보상은 우리가 개런티할 수 없는 거지만 정말 전에 없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는 제안을 했고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가 합류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 친구가 합류한 회사가 어디였냐면 카카오톡이었어요. 네. 대충 느끼셨겠지만 그때 받았던 카카오톡의 주식이 얼마 전 이제 다음하고 합병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이제 16억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16억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제가 조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삶의 갈래들이 있는데 조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조금 덜어서 모험하는 사람들에게 남과 다른 보답이 얻어질 수 있는 시대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하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여러 인터넷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업 협회 산하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을 해외로 보내주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곳과 같이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임정욱 센터장님도 원래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기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자, 다음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했었고요. 다음에서 일하다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이코스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자, 라이코스를 맡아서 미국 보스턴에서 계속 경영을 하다가 라이코스를 이스라엘 회사에 매각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음으로 다시 합류했다가 이렇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기관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지금 여러분이 고속도로처럼 보이는 그 길에서 살짝 벗어나서 여러분이 땀 흘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남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육 서비스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왜냐? 우리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들의 반응을 시시각각 살펴보면서 뭘 가장 원하는지 그 촉에 맞춰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저희 1년 전에 오늘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시장의 반응을 아주 예민하게 살펴서 변화하는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우리는 의사결정 구조 그런 거 없어요. 순식간에 카톡으로 동의해서 바로 실행하고 순발력 있게 움직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이제 교육의 현장의 모습은 온오프라인이 믹스되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소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결합되면서 전국에 이제 배움의 장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런 미래를 그려가고 있고요. 이 공간은 사실 인문대학교, 고려대 인문대학교 옆에 담벼락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오늘 만나신 여러 이제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여기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인터넷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저는 인터넷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잘 설득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슬금슬금 긁어내서 이렇게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있어요. 왜냐? 저는 삶의 현장이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앞으로 전국의 일터가 교육의 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 학교를 그려갈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가운데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저보다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이유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서도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들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자, 벌써 이제 오래전 드라마처럼 느껴지는데요. 응사, 응칠이 보여졌던 90년대. 사실 그때 삐삐라는 도구도 아주 최첨단 소통의 도구였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우리 공중전화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모든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의 속도도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면 그게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라디오가 5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 무려 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몇 년이죠? 네, 인터넷은 4년이에요. 이제 사물 인터넷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이젠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기술의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정말 낙오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변화 다들 인정하시는 바일 거고,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고 있느냐. 결국 여러분은 앞으로 뭐 연구를 계속 하시든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시든 다양한 기업들에 가서 일을 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KT의 매출 고용 규모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오면서, 그런데 결국 기업 가치는 그 KT의 규모와 고용 인원에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네이버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는 지금
그렇게 외형으로 보여지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업 아니면 규모가 큰 기업보다 작고 내실 있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 모토로라, 노키아 모두 추억 속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다들 인수되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국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IT 관련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지인들이 계속 올린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2의 골드러시가 벌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제2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여기 한 장의 표에서는요, 미국의 산업 지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한때 우리 산업화를 이끌었던 자동차, 철강의 도시 다 모두 무너졌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탑5에 자동차의 도시로 알려져 있던 디트로이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산업의 지형이 이렇게 변화되었죠. 자, 여러분이 세상의 변화를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서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예요. 물론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를 리드할 만한 인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와 더불어 한번 경제의 판을 보세요. 사실 인류의 역사, 그 유구한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건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수레바퀴가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수레바퀴는요, 불과 250년밖에 안 됐는데 인류의 삶을 너무나 많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게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경제의 수레바퀴가 정치, 문화,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죠. 자, 제가 여러분께 현실을 직시해 보시라고 이제 제안해 드리는 한 장의 장표인데요. 여러분의 시대는 저만 해도 고성장하던 시대의 차를 탔어요. 막차를 탔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신도시가 생겨나고요. 새로운 빌딩이 올라서고 빌딩이 생겨나면 그 안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들어차던 시대였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테헤란밸리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점점 더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옛날처럼 하드웨어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인정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걸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젠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3년째 서울대 공대에도 매해 여러분을 지금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특강에 나가고 있어요. 해마다 이제 서울대 공대생들을 오늘 같은 강의처럼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장 대표님, 고등학교 후배들이 요즘 서울대학교에 못 들어올 거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대생들도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뭐가 우리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어렵게 만들었을까라고 해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존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해서인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기업들이 마구마구 성장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희 때도 제가 92학번이었는데요. 저희 때도 졸업만 하면 웬만한 대기업은 그냥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했거든요. 대기업들도 그동안 수없이 변화를 했고요. 자, 웬만한 일들은 현지화를 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업무들은 다 기계화가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기업들도 감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를 설계하는 포트폴리오에 대기업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대기업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조금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왜냐하면 자, 이젠 그렇게 직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많은 이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돌이켜 보면 원래 업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냐면요. 어느 학교를 나왔다가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를 증명하지 않거든요. 요즘 제가 직업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어떤 거냐면, 어떤 학교를 나왔다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가 그 등식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증명해내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저는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기업에 가서 여러분이 유능한 인재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라는 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치야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든 여러분이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도 증명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이젠 도구와 시스템들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거든요. 제가 제 친구, 카카오톡에 합류한 친구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카카오톡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은 공학도들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 이게 단번에 성공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김범수 의장님이 모바일 시대가 왔다라고 판단해서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선 사실 2년 동안 계속 실패했어요. 이 IT 업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죠. 와, 천하의 김범수 의장님도 모바일에서는 어렵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어요. 그런데 사실 기업은요, 합법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조직이죠. 결국 2년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나왔는데요.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이 메시지 서비스로 가자라고 결정하고 나서는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는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4명의 개발자가 2개월 동안 만든 거죠. 자, 여러분의 시대는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도구가 너무나 손쉬워졌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뭔가 만들려면,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집 팔고 논 팔고 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생산의 3요소, 토지노동 자본, 뭐 이렇게 배우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코딩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생산이라는 단어가 정말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기술력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게 좋아졌는데요. 이런 하드웨어 상품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 처음부터 이런 상품 몇만 개 찍는 어리석은 짓 요즘 하지 않아요. 아, 이런 샘플을 뭘로 만들어 보느냐? 자, 3D 프린터로 한번 뽑아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돈도 내가 다 마련해서 하지 않아요. 패밀리 펀드를 무리해서 끌어당기지 않아요. 왜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다수의 힘을 빌리는 시스템이 생겼거든요. 자, 크라우드 펀딩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텀블벅이라는 문화예술 사이트는 벌써 4년이 되었고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많은 예술가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고, 최근에 열심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이트가 열심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는데요. 와디즈라는 플랫폼이거든요. 자, 요즘에는 와디즈가 아주 활발하게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이 와디즈에 최근에 올라온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이 친구들은 기술로 예술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비트브릭이라고 해서 아두이노하고 비슷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친구들인데요. 이 제품을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드느냐? 아니에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서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모았어요. 그러면 자,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이 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팬들을
사전에 확보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요 설계 단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벌을 뜨려고 하는데 이 기능을 넣을까요? 말까요? 자, 저희에게 펀딩을 해준 고객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걸 바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합니다. 자, 다양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물리적인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돈의 장벽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넘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 진짜 마음 먹고 해본다고 했을 때 옛날처럼 사무실을 따로 얻을 필요도 없어요. 아마 벌써 이제 고대생들이라면 저희 창고도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 살펴보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들도 많고요. 많은 돈을 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경제라는 흐름에 동참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셨다면 다행인 거고 모르셨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호시절이라고 꼭 한번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안전하게 실패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니 꼭 한번 해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는 다르게 이제 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장되었다는 그런 배경 때문입니다. 여기 이 가방이 트럭 덮개천으로 만든 가방이에요. 트럭 덮개, 방수천이거든요. 자, 환경 친화적인 제품인데요. 이 가방 제가 얼마쯤 이면 사겠냐고 물어보면 다양합니다. 5,000원부터 진짜 많이 쳐주신 분들이 한 3만 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가방이 여러분 이제 여러 매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만 원 정도 해요. 이게 뭔데? 네, 전혀 사실 의향이 없어 보이세요, 우리 교수님? 네, 네, 15만 원이거든요. 이게 뭔데 15만 원이야? 네, 온리원의 가치를 담았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들 프라이탁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내가 디자이너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제는 사람들이 페이를 하는 이유가 다양해졌다는 거죠. 뭔가 다양성에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살포시 시작을 해봐도 그 살포시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또 하나의 아주 비장의 무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생겼죠. 이제는 이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뻘짓이라는 걸 시도한다 하더라도 이게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1인 창작자 시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유튜브에서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친구가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20대 양띵이라는 친구예요. 자기만의 유튜브 채널을 확보하고 이제 여러 문화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벌어들이는 한 달 광고 수익만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뻘짓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도 그거 하면서 먹고 살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업들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저는 제가 공유경제 기업들에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공유경제 기업들의 몇 사례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에어비앤비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민박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박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왠지 어디 MT 갔을 때 이젠 한 방에 한 2, 30명 들어가야 될 그런 방 구하는 느낌이랄까? 후줄그레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예를 들면 제가 뉴욕에서 일하는 아티스트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인도에 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제 스튜디오가 비겠죠?
저는 그 한 달 동안 비어있는 스튜디오를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 올려서 제 방에 묵을 사람을 구해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내가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방을 내준다고?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소셜 미디어의 발달입니다. 소셜 플랫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에어비앤비는 로그인을 페이스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제가 그 스튜디오, 우리가 호스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묵을 때, 신청할 때 호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저도 신청을 하고요. 호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제 집에 묵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제가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출장을 갈 때, 특히 이제 제주도에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숙소를 구하는데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숙소는 건축하는 분들이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아기자기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 공간에 가서 그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떠는 재미도 저에게는 한몫합니다. 자, 바로 그런 개념을 담았고요. 단순한 민박 공유 플랫폼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10조의 기업 가치 이상을 받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자, 에어비앤비가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새로운 호텔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꺾거나 자연을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덜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 호스트가 그렇게 공지를 해요. 자, 청소를 원하시면 얼마를 더 내셔야 돼요. 청소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자, 수건은 직접 가져오세요. 그리고 비누와 샴푸는 새 것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비치되어 있는 걸 계속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사전에 공지되거든요. 여러분 아마 호텔 가셨을 때 새 비누를 까서 쓰는 거 저는 불편했거든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그 비누가 되게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죠. 우리의 지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동참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업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카쉐어링 서비스입니다. 고대에도 여기에 소카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출장 갈 때 또 하나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 단위로 빌렸어요. 그리고 존이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예약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닫아요. 그렇게 제가 굳이 차를 장시간 렌트하지 않아도 그리고 소유하지 않아도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브릭과 관련된 이제 회사인데요. 헬로긱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기의 취미, 자기의 관심사를 이루면서 먹고도 사는 여러 소셜 벤처들을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원래 저는 계속 지켜봤을 때 예술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예술과 교육과 여러 가지 제품 생산을 섞어서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도 하면서 먹고 살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창조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변화들이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되게 친한 선배 중에 한 명이 홍대 앞에 땡스북스라는 디자인 전문 서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땡스북스는 재미있어요. 단순히 서점인 게 아니고요. 카페이기도 하고 문방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시장이기도 하고 강연회가 열리기도 해요. 자,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온라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온라인을 안 좋아하냐면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 부분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요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온라인의 편안함을 더 뛰어넘는 오프라인의 친밀감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땡스북스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동네 책방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면 요즘 화제를 몰고 있는 또 하나의 상암동에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동네 책방인데요. 이곳은 원래 온라인 회사
에서 일을 하던 자매가 만든 조그만 동네 책방이에요. 그런데 컨셉을 정말 자기들이 평소에 원하던 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기사로는 술 먹는 책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한 맥주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들이 온라인에서 이뤄냈던 댓글의 문화를 이렇게 메모지로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오프라인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옛날로 치면 우리 옛날에 오프라인의 상점들은 왠지 온라인에 비해서 낡고 허름하고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여러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면서 새롭게 변신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에는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믹스되는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 확장될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까지만 여기 이 하우스 쉐어링과 여러분들의 일상과 조금 더 길밀된 사례인 것 같아서 하우스 쉐어링 기업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대학교 때부터 창업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대학교 때 무슨 회사를 창업했냐면 이 친구들도 역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주목했던 친구들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딜라이트라고 네, 저렴한 보청기를 만들어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딜라이트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결국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이제 매각되면서 좀 큰 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비싼 100만 원 이상의 보청기를 아주 표준화시켜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만으로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창업가들이 해결해내는 창업가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첫 번째 경험을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한 회사가 우주라는 하우스 쉐어링 회사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창업에는 그 창업가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경험이 녹아져 있다고. 자, 딜라이트를 운영할 때 어느 날 한 직원이 아주 늦게 지각을 해서 나타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늦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반지 앞방에 사는데 그날따라 해가 너무 이제 늦게 떠서 그리고 그 반지 앞방에 해가 잘 안 비쳐서 정말 세상 모르고 자버린 거예요. 자, 그 반지 앞방 한 달 월세가 얼마였냐면 45만 원이었대요. 야,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도 반지 앞방에서 살아야 되는 거냐? 살펴봤더니 이게 이례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청춘들이 모두 다 안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다.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태어난 게 이 우주라는 회사인데요. 처음부터 뭐 대단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느냐? 아니에요. 처음에 어디를 먼저 공략했냐면 사실 서울만 해도 몇몇 동네들이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곳이 그러느냐? 교통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재개발한다고 공지가 되었다가 재개발이 안 된 곳들. 이걸 집주인이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누가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을 이 친구들이 이제 많지 않은 돈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빌려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창업가들의 집, 예술가들의 집. 자, 테마를 담았죠. 그리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고 이런 집들이 있는데 같이 사실 분들 모았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우스 쉐어링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꼭 창업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연구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해낼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 그 능력이 있어야 유능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요즘엔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우리 인터넷,
5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성공한 인터넷 기업이라고 불리는 5명의 창업가들이 작년에 벤처 자선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들 기여해 준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기여를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사람들을 지원하는 벤처 자선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기업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있는 기업이라는 곳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들은 사실 우리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점들 다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점들이 부각됐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창업가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젠 지금부터는 주인공을 이제 여러분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결국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그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현장에서 창업가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할 건데 저는 여러분의 시각으로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창업가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결국 취업과 창업을 넘나드는 창조 DNA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아끼는 후배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웬만한 사람들은 부럽지가 않은데요. 박희은이라는 올해 30살 된 후배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당차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이력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워낙에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여서 NC소프트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창업을 했죠. 사실은 창업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던 팀에 합류했는데 그 아이템이 본인의 경험과 너무 잘 맞아서 대표를 맡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음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네, 소개팅 앱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요. 이음이라는 회사에서 48개월을 대표로 일을 했어요. 4년 동안 이음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인터넷 대상을 받을 정도로 큰 회사로 성장하게 하는 데 일조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작년에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대표 자리를 넘겨주고 지금은 알토스 벤처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 회사에 지금 심사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투자한 앱들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음이라는 회사도 사실 이 알토스 벤처에서 투자를 했고요. 쿠팡, 뭐 배달의 민족, 비트, 여러 직방, 뭐 여러 아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모바일 회사라고 알려진 기업들이 다 알토스 벤처에서 투자를 한 건데요. 사실 이 이력을 보여드렸지만 박희은이라는 친구는 이 박희은이 취업을 했느냐 창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친구에게는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던 사람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박희은도 내가 4년 동안 회사를 요만큼 키웠으면 창업가로서 경험할 것들을 했기 때문에 30이란 나이에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더 큰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저나 교수님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젊음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무기는 뭐든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설계하는데 참고를 해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사실 이런 창업가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각 조직 구성원으로 일을 할 때에도 빛을 발해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우리 타요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표적인 문제 해결 사례죠. 자, 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는데 필요한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냈고요. 그 협력이 이런 선풍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겁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바라보면요. 이제 예비 사회인들을 바라보면 사실 저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5분만 이야기해보면 안다고.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든, 그리고 어떤 이력을 갖고 있든, 어떤 성적을 받았든 별로 상관없어요. 5분만 이야기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어떤 역량을 갖고 있을지.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접해봤을 내용인데요. 구글이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에 대한 뉴스가 작년에 많은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됐는데요. 구글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었죠. 당신이 어떤 학점을 받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건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소프트 스킬인데요. 그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울 수 있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찌 보면 애티튜드에 해당하는 그런 역량들을 저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몇 친구들의 제가 볼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던 친구들의 사례를 몇 개만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작년에 뉴스에 소개됐던 친구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다들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회사들에 다 자기의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자, 김윤재라는 친구는 원래 홍대 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인턴을 했는데 취직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 취직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뭘 했느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온라인 세상에 나타냈죠. 여기 보시면 이 윤재군이 만든 포트폴리오인데요. 여러 유수의 이 세계 유명한 유적지들의 이 건축물들을 단순한 아이콘으로 이렇게 자신이 작업을 해서 올리는 일을 했어요.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디자이너들의 작업물들은 디자이너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어느 날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 윤재군의 결과물을 보고 칭찬을 해줬죠. 자, 리트윗을 해줬는데요. 그걸 애플의 인사 담당자가 봤어요. 자, 네가 무슨 학교를 다니는지 학점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 윤재군에게 비행기 표를 대주며 이 면접을 보게 했고요. 결국 지금은 이제 애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아라라는 친구는 원래 대기업에서 일을 했는데요. 대기업에 다녀보니까 본인이 대기업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일했던 동안 이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에어비앤비라는 그 에어비앤비 사이트의 호스트로 자기가 이제 약간의 공간을 구해서 호스트로 하면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아라 양의 이 호스트의 이력을 본 미국의 가이드북이라는 스타트업의 대표가 이 조아라라는 친구의 이력을 보고 이 조아라라는 친구가 만든 공간에 와서 묵었죠.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하는데 한국 대표를 맡아줄 친구가 필요하다. 네 이력을 보니 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좀 소개해 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조아라라는 친구는 짬날 때마다 6개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가이드북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어느 날 넌지시 조아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다양한 우수한 친구들 만나봤는데 네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네가 맡아주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조아라라는 친구는 이제 가이드북의 한국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삶의 지형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날 우연히처럼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고요.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대학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가 여러분이 진짜 큰 상처 없이 실패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은 실패해도 그 실패가 큰 타격을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자산으로 쌓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학점과 무관하더라도 조금 미친 짓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좀
저질러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지른 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여러 사례들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창업가들은 자신의 불편, 자신의 관심에서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자, 눈뜨면 신촌이라는 커뮤니티 버스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분당에서 신촌까지 통학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을 모았죠. 분당에서 신촌 가실 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버스를 한 대 빌려서 진짜 버스에 타서 눈 뜨면 신촌이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주혁이는 이제 이걸 창업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안암으로 오는 버스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젠 눈 뜨면 신촌이 아니라 눈 뜨면 도착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이름도. 자, 이렇게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남들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남들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한번 나서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저 지금 하는 일도 공동 창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잘 해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공동 창업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VCN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비트윈이라는 서비스를 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커플들만 쓰는 폐쇄형 SNS인데, 사실 이 비트윈이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VCNC는 보통 우리가 투자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엔젤 투자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A, B, C 이렇게 가는데, 이 스타트업은 바로 시리즈 A로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좋은 팀이냐? 박재욱이란 대표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있었고요. 창업을 하려면 경영대를 갈까 공대를 갈까 고민하다가 우수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공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대로 갔고, 공대에서 진짜 우수한 친구들을 꼬드겨서 계속 대학교 때 여러 공모전과 창업 동아리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팀워크를 쌓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이 팀은 너무나 훌륭했던 거죠. 역시나 창업을 하고 나서 한두 번 서비스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지금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사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훈련해보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자, 사람들이 창업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성공과 실패로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카카오톡 때도 말씀드렸고요. 방금 비트윈도 사실 처음으로 만든 서비스 아니거든요. VCNC도 2번 정도 서비스를 실패하고 나서 3번째 성공한 서비스이고요. 자, 작년에 아주 화제가 되었던 호창성 문지원 대표라는 이 이제 부부가 하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창업가들도 빅키라는 이제 글로벌 TV 서비스를 만들어서 3천억이 넘는 돈에 매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대학교 때 첫 번째 창업에서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중요한 자산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실패는 자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잃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은 아직 부양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패한다고 해서 낙인이 찍힐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니 정말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기회를, 대단하지 않더라도 꼭 돈 버는 창업이 아니더라도요. 사소하게라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아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국은 뭔가 해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실패를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계단을 밟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오면 자산으로 삼기가 어려워져요.
왜냐? 사회가 냉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 멋진 인재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기는 광고예요, 광고. 저의 오늘 강의로 조그만, 진짜 조금이라도 약간의 미동이라도 있으셨다면 저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인연들이 겹쳐서 고대 앞에 조그만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 커뮤니티 공간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이 공간을 잘 이용해 줄 사람, 그리고 이 공간에서 미친 짓을 한번 시작해 볼 사람. 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그리고 저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진짜 멋진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